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빨리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주가 공회전이었습니다. 예, 공회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 틀어놓으면 불법입니다. 자, 근데 주가가 공회전이었다. 시동은 걸었는데 움직이진 않았다. 이게 또 현대차 주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익스프레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우선 미중무역 긴장 완화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대미통상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이 현대차 그룹주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의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자 이제 이번 주입니다. 상법과 지배구조 개편 개정에 따라서 상승할 이유도 생겨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오늘 주가에 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영인 대표님, 자 요새는 미국에서 현대차가 관세가 매겨지기 전이라서 오히려 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섞어봤을 때는 본업 이야기 해봐야겠죠.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이 품목별 관세부가 25%가 부과가 됐고요. 이 부분이 일단 90일, 7월 8일까지 15%가 좀 유예가 됐고 현재는 10%의 이 보편 관세만 좀 부과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1분기 출하량들을 보면 기아차와 현대차의 어떤 이 판매량들에 대한 희비가 좀 있습니다. 일단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단기간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는 2분기 얼마만큼 더 증가가 됐는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사실 관세 리스크가 조금 7월 8일 이후에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상 이익의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요인이고 이 부분이 사실상 대형주의 수급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주 종목들에 대한 이 수급 정체로 좀 이어졌던 점, 이 부분 좀 아쉽지 않나.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 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10만 대에 한해서 이 쿼터제 수용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25%의 관세가 아니라 10% 정도에 대한 관세고 추가 분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에 현재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100% 유예를 타깃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조와는 좀 안 맞는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는 100% 관세 유예보다는 25%보다는 좀 크게 완화된 관세를 한 10%대 미만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된 성과만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에 저는 뭐 이익 훼손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7월 8일까지에 관련된 내용들 얼마만큼 빠르게 조금 협상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지 다만 좀 해당되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 주가에 좀 강하게 선반영된 점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안에서에 대한 현지 생산 물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완화 관점에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뭐 현재는 좀 재고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미국에 있는 브랜드 차들은요 이미 가격을 관세만큼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아직 그러지 않았다. 뭐 그럴 만한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의 주가를 좀 움직인 포인트 뭐 이런 관세 차량 판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하준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 냄새가 나는 쪽은 이 지배구조 개편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가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현대 이 지배구조 지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환 출자 구조인데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다시 현대모비스로 연결되는 이게 우리나라 10대 기업에서는 유일한 구조라고 합니다. 딱 봤을 때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정의선 회장이 주식수로 보면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상대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늘리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가 현재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성하준 매니저가 봤을 때 이 현대차 지배구조가 항상
항상 뭔가 물밑에서 올라오면 그때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포인트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현재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도 그렇고 현대차 주가 흐름, 뭐 일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는데 이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었었고 뭐 일부 정몽구 명예회장의 뭐 건강기상설 이야기 나올 때에도 뭐 주가 반응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좀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는 계속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기아, 기아에서 뭐 모비스, 모비스 다시 현대차로 순환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룹 총수가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시장 입장에서는 좀 제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뭐 불투명하고 좀 책임 소재도 물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개편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어쨌든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포인트만큼은 시나리오상에서 전제로 깔고 간다라는 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뭐 웬만한 탑픽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주회사로서의 입장과 그리고 사업회사로서의 입장을 나름대로 분할을 하고 뭐 그 이후에 글로비스와 추가 합병을 통해서 뭐 새롭게 구조를 좀 개편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어쨌든 최정점에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두고 아마 개편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막 지분이 어떻고 뭐고 모르겠고 어쨌든 그럼 현대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쵸. 어쨌든 개편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상적으로 이끌어진다라 그러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일부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우상향 추세,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의 일부 주가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에요. 이전에는 한번 또 시장 참여자들 또 주주총회에서 또 한번 밀려났던 경험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무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좀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반영은 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압박, 시장의 압박들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멘텀은 상승 재료로 아주 뚜렷한 모습이나 그쵸.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뉴스들과 흐름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시간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12일에 상법 개정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안들이 이제 나올 개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2일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성호준 매니저님 바라봤을 때 이게 그 이벤트성으로 지금 9일 월요일이고 목요일 전까지 이벤트성으로 움직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더 강한 뭔가 재료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신정부의 정책대 수혜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그런 수급 이슈가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이 막 오늘 카카오그룹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처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단발성 이슈로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 좀 복합적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그래도 오늘 좀 모처럼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회전 풀고요. 기어를 이제 뒤로 당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변영희 대표님 탑픽 종목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역시나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3월 25일 이 신고가 경신 이후에 관세 리스크가 좀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수급 정책을 좀 이어졌는데 이유가 전체 매출 포션 한 45%가 이제 미국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관련된 영향도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됐었고 오늘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역시나 지주사의 이 사업구조 재편, 향후의 어떤 지배구조의 어떤 재편 시나리오가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영향도 있었고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오히려 이익 훼손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일단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실적 기조를 보면 일분기 매출 성장들은 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생산 공정에 관련된 가동률을 더 상향시킨다면 오히려 점유율 관점에 대한 훼손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훼손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표가로는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낮은 한 30만 원을 좀 단기적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23만 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들어봤고요. 자, 성화준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서현이와라는 종목 좀 주목해보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떻게 따지면 사실 오늘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한 탑픽 종목이 약간 좀 변영인 대표님과 좀 상반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뭐 자동차 업황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관세에 대한 영향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저평가 밸류를 좀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는 받을 만큼 받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도 현지화에 대한 물량 그리고 이 재고에 대한 소진들로 인해서 이 악재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기한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신정부의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속도가 계속적으로 이끌어내진다라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를 뭐 포함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반등세 상당히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의 뭐 1차 공급사인 서현이와의 주가도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현지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현대차랑 함께 손잡고 미국의 현지화 시장 좀 개척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일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현이와 같은 경우 목표가는 15,500원으로 1차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1,200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탑픽 종목까지 서현 2화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나의 주인공 카카오그룹주 이렇게 오르는 거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21년인가 22년인가 그때 보고 카카오그룹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야, 아마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이 신규 상장할 때 이렇게 올랐던 수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정책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등의 정책들이 이제 카카오그룹주의 성장성을 불어 넣었습니다. 카카오가 이거 본장 대비입니다. 카카오 16%대, 카카오뱅크 20.21%, 카카오페이 29.92% 상한가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마저 올렸습니다. 5.17%. 야, 카카오그룹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된 카카오의 상승 재료는요. 뭔가 이제 결제 서비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지금 원화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 하면 카카오가 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많았습니다. 해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대상 자산이 좀 미흡하고 이 채굴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상화폐가 뭐 해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발행 관련된 총수에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로 좀 작용했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자산을 좀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격의 어떤 변동선, 저항선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도입 추세로는 뭐 미국이 먼저 정책 현실화를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이 국내 경우에서도 원화를 좀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도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으로 좀 제시가 좀 되면서 오늘 뭐 나왔던 부분들은 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대표 출신이죠. 김용범 전 차관이 이제 정책실장으로 좀 내정이 좀 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해당되는 어떤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보면 단순한 정책 기대감보다는 일단 원화 자산을 기초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훼손 관점이라든가 뭐 변동성 관점에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국내 정책의 도입도 저는 뭐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한국은행이 주도했던 이 디지털 화폐죠. 그러니까 CBDC 관련된 실증 사업들이 현재 좀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과 약간 유사성이 있으면서 주도권을 좀 누가 갖느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충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종국적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이 결제 시스템으로 좀 더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점진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그룹주의 수급 연속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워낙 지금 카카오의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된 상태에서 뭐 AI 전략도 네이버에 비해서는 다소 뒤처졌다는 어떤 평가 부분들이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을 좀 기반으로 해서 결제 시스템의 강점들이 재차 좀 부각되면서
정책의 어떤 수혜 기대감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수혜감으로 지금의 이 흐름 변영희 대표님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을 변영희 대표님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참 정책을 많이 정권을 많이 타는 종목이 됐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바로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올라가는데 일단 정책 연속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네네. 이게 또 양날의 검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가 온풀법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법인데 이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것도 이제 추진이 되면 카카오 지금 오르다 말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정책 기조들은 상당히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이 됐던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부분에 좀 상당히 선반영되지 않았나. 2020년도 때 코로나 팬데믹의 효과를 좀 반영시키면서 급등했던 두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였죠. 그렇죠. 이 카카오가 이후에는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디스카운트 논란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 특히나 이 온라인 이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규제 리스크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차기 정부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완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일부가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해도 저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네. 지금 글로벌 기조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단독점 규제에 관련된 강화 조치들이 오히려 좀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카카오에 대한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위협하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의 어떤 점유율을 상쇄시키는 그렇죠. 부분에 대한 수혜도 네. 이 부분도 어떤 이 주가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일부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일부는 그 리스크들이 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큰 걱정을 일단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재밌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쯤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을 때, 그 다음에 그 해에 비트코인과 급등과 함께 NFT 관련주들도 쫙 올라갔습니다. 자, NFT와 메타버스의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제 초기인데요. 잡아가는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야 진짜 확실히 이 시장의 정책 수혜주의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오는 10일에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하고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본법도 좀 넣어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좀 기본적인 규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시장의 흐름은 NFT 시장이라든가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 그 섹터들의 이 실제 현실화 가능성과 현실화 되었을 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이 해당 시장 참여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정말 현재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관점에선 만약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현재 신정부에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법제화라든가 뭐 추진을 빠르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혜주로 보시는 좋은데 네. 앞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중장기적 흐름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종목 Y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논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급등 테마가 이미 됐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미국에선 지금 서클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갈 수 있는 포인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희 대표님, 네. 우리 과연 이 안에서 지금 좀 섣부를 수는 있어요. 빨리 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급 관점에서 저는 한국 정보 인증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실증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이 페어 스퀘어랩의 지분 25%를 현재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도입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핵심은 디지털 인증, 보안 솔루션을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과 좀 융화된 그런 정책이
개발 성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해서 양자암호에 관련된 기술 개발 부분도 일단 뭐 테마성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수급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저는 목표가 9,100원, 손절가 6,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 또 지분을 갖고 있죠.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되면 어쨌든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 그리고 이로 인한 손급과 환전에 대한 수익이 따라 나온다 그러면 이 지분 투자에서 부각될 수 있는 우리기술 투자. 물론 여기에 하나투자증권도 있습니다만 일부 시세를 좀 크게 받아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조금 더 저가 매력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법제화 지속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블록체인 관련된 초기 투자자에 대한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자산협회 신설하는 부분과 그리고 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이 제안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어쨌든 이 거래소가 실제로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들은 이 거래소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적으로 수혜로 반영된다라 그러면 우리기술 투자의 주가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추가적인 수혜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은 일단 단기적인 테마성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0,0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800원 기술적 자리입니다. 100원 단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기술 투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의 세 번째 주제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또 빠르게 또 스피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얘기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민생 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추경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게 오늘 일단 소비주로 바로 직수혜가 갔습니다. 타당한 테마의 흐름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추경 기대감들이 구체적인 뭐 시기라든가 규모는 뭐 확정이 좀 됐죠. 25만 원을 전 국민으로 환산했을 때 한 13조 1천억 원대에 대한 이 추가 편성 예산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속도전으로 좀 이어진다면 구체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고요. 다만 좀 우리가 비슷한 어떤 상황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2020년도죠. 재난지원금이 처음 좀 지급됐을 때 당시 수혜로 좀 이어졌던 이 소비주의 어떤 실적, 단기적인 어떤 실적의 유입이라든가 수급 희비가 일부가 있었어요. 당시에서는 뭐 이 외식이라든가 식품, 그다음에 뭐 편의점 관련 업종들의 수혜로 좀 이어졌고 실질적으로는 식품주라든가 편의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좀 했지만 이게 연속성을 좀 가져가지는 못했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당시의 시장 상황과 현재 시장 상황도 좀 달라지고 현재는 정책 기대감을 수급으로 좀 더 가져간다는 관점을 주시를 해본다면 저는 뭐 단발성 관점이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탑다운 관점으로 보면요. 돈이 풀려. 그럼 이제 뭐 편의점, 유통을 하고 있는 뭐 대형 마트, 백화점 쪽으로는 이제 됩니다. 근데 그 이제 탑다운 내려가야겠죠. 그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소비재들을 구성하는 종목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면값, 라면 하나에 2,000원인 게 실화냐, 진짜냐, 국민의 큰 고통이다라고 의견을 좀 표출하면서 소비주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심 종목들, 코어 중에 하나인 라면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사실 소비주이면서도 요게 좀 애매하게 흐름이 좀 겹쳐버렸습니다. 라면주들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영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라면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 시장의 진출, 그러니까 K푸드에 대한 열풍을 좀 같이 합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농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다른 삼양식품이라든가 오뚜기에 비해서는 이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물가 압박에 대한 우려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도 뭐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그에 대한 압박받았던 부분들이 일부 주가에 영향이 되었던 부분들로 일부 악영향으로 좀 영향을 좀 끼쳤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 수익성에 대한 타격이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정부에서 물가 압박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은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구간에 대해서는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수혜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라면에 들어가는 주 원료 이 밀가루가 거의 다 95%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 판매 가격은 떨어진다.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해외 한번 지켜보자. 매출로 보면?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토픽 종목이 있을지 종목 좀 간결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BGF 리테일을 좀 주목해 보겠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네. CU 편의점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과거 우리가 이 주가 차트를 좀 복귀해 봤을 때 재난점검에 대한 사용처가 편의점이 좀 집중됐던 이력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을 좀 수반을 했었고, 여기도 해서 이 부분은 차기 실적의 단기적인 성과로는 좀 입증이 좀 됐습니다. 다만 연속성을 좀 가지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지만, 이와 별개로 좀 원화 강세 기조가 좀 더 보여준다는 점도 전시적 어떤 매입 비중의 하락으로 해서 원가율들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렇군요.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주의 관점에서는 특정해서 단기적인 정책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원화 강세 기조에 관련된 매입 비용 원가가 개선될 수 있는 측면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 13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 1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는 소비주는 화장품, K뷰티 한번 주목해보자. 오, LG생활건강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글로벌 K뷰티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 기업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이라든가 북미 시장에 대한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피지오길이라든가 CMP 등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매출도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강화도 계속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LG생활건강 현재 추세 위치가 상당히 저항대 뚫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실적 안정과 그리고 밸류에 대한 재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LG생활건강 화장품 중심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겠고요. 목표가는 39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9만 원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성화준 매니저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요즘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 가야 되죠?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말씀드리는데 1시간 약속해놓고 1시간 이상씩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협상 물가지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정책 수혜에 대한 종목들 나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장 방향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변영희 대표,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